닥터 스테판 1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 한 명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사회를 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가 또 자리를 좀 비우게 되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또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네, 좀 굉장히 어색한데 김 기자가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 지난 시간에 그 김 기자 실수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충격을 받았는지. 그건 아니고 지난번은 이제 아주 재미난 장면이죠. 인상적이고 네. 흥미있는 장면인데 이제 닥터 스테판이 어떻게 이제 준비되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속내를 한번 이렇게 보여준 거죠. 살짝. 네. 예.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께서 닥터 스테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좀 재미도 있고요. 예. 재미도 있고 또 우리 김 기자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데 잠시 뭐 일이 있어서 네.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김 기자의 성장 드라마도 함께 찍고 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동안 엔돌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리에 없으니까 금방 표가 나네요. 예. 네, 김 기자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곧 돌아오니까 네. 공격을 잘 메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이 최근 민족일보 칼럼에서 강조하는 1.5완 제한핵전으로 닥터 스테판 11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되신 건지요? 예. 배경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정확히 말하면 21세기 민족일보고요. 예. 거기서는 이제 글이라고 하죠. 이제 칼럼적 네. 성격의 글인데, 예, 1.5완 제한핵전이라고 좀 글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의 시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고요. 그 속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도 있고 첩보도 있고, 정보하고 첩보라는 것은 확인된 첩보가 정보고요. 확인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 날 정보, 네. 날 것인 정보죠. 이게 이제 첩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 구별해 봐야죠. 근데 그 외에도 어떤 왜곡된 자료들,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거짓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걸러보는 안목이 이제 우리가 닥터 스테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좋은 글을 올린 그 분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보안법도 있고 또 공안당국이나 수구 세력들이 탄압이나 또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가끔 이 중요한 시사를 얻는 좋은 분석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개념이나 글을 인용하게 될 때는 각주죠, 각주. 글로 얘기하면 각주 미주를 다는 것이 원칙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짚고요. 그리고 직접 인터넷상에서 토론하거나 실제 연락은 안 하지만 이신전심 통하는 사람들, 관점과 입장은 달라도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런 부분 확인하고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 뿐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나름 기여하는 좋은 사람들의 흐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좋은 세상을 앞당기는 그런 과정도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공공연하고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의 소스 또는 시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지만 우리 연구소나 우리 21세기 민족일보나 또는 닥터 스테판이 갖고 있는 자산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과 맞물리면서 그런 글들을 쓰게 된 것이고 오늘 이 11회도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네. 그럼 총체적으로 이 제한 핵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 올 상반기 전면 핵전, 통일대전, 통일 외교 협상 이렇게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추진한 걸로 합니다. 이런 안들과 제한 핵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짚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거죠. 우리 외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란이라고 해서 전면 핵전, 이안이라고 해서 이제 조국 통일대전, 줄여서 좀 통일대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안은 이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남 또는 남북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연방제 합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줄여서 뭐 통일 외교 회담 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 1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14선언은 사안이라고 이렇게 부과를 시켰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합의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정세를 분석해 봤어요. 북미 반미 대결전 또는 코리아 반도의 정세, 군사 외교적인 정세, 군사적 대결 국면이 통일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분석에서는 이런 이란, 이안, 삼안이라는 또는 뭐 사안, 오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쉽게 분석하려고 청취자분들에게 간명하게 해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6월 이후로 통일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북남 남북 당국 회담이 중단됐고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은 조건부 수락 정도 또는 사실상 거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과연 7.27 전에 순조롭게 평화체제의 수립, 통일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정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게 북의 스타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제한핵전이 이 지금 정세와 상황을 분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안으로서 등장한다고 봅니다. 굳이 설명하면 1.5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전면 핵전은 북과 미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다 같이 말려드는 안이에요. 지구가 절단나는 거죠. 인류가 절멸하고 물론 지하 300m 요새를 파놓은 북은 생존할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핵참화로 구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북이 반기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주요 강국들의 전략가들은 이런 전면 핵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안이 있는 건데 이안은 지금 북이 지난 4월 중순 이후로는 이안에 대한 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안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군사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일 외교 추동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좀 보도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 저자세로 나왔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안 제한핵전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어요. 이건 재래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코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 간의 제한핵전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북이 슈퍼 EMP를 탑재한 미사일을 하와이와 괌으로 날려서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에 보복으로 미국이 북을 향해서 동해 또는 서해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각각 요격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한핵전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추동력이 보입니다. 상반기에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명쾌해지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결전을 설명하는 보도에서 그 흔히 등장하는 모멘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추동력, 동력 이렇게 번역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4월 중순부터는 북의 최고 지도부와 군대 인민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6월부터는 통일외교 회담이 제의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7.27 전에 북이 코리아 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지향 국면 조성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가 석연치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예. 4월 중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15 태양절이죠. 예. 그 즈음부터 2달간 북의 최고 리더의 압도적인 부분, 뭐 90% 이상의 현지 지도가 경제 건설에 집중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그 북에서도 그렇고 또 남이든 코리아 반도 주변에도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긴장감은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정전협정 무효화 상태와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상태만 유지될 뿐 예.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5월 22일 최용의 특사가 방중하고 6월 6일 북남 또는 남북 당국회담 제2수락이라든지 네. 6.16 북미 고위급 회담 제2라든지 이렇게 그 군사적 대결 국면이 통일 외교 회담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 징후가 뚜렷해지자 과연 지금 이런 정도의 추동력 모멘텀 추세로 흐름으로 7.27 전에 북이 원하는 평화체제 수립 통일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네. 구체적으로 4만 북미 평화협정 또는 뭐 3, 4자 종전 평화선언을 통한 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구체적으로 14선언의 완전한 이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북남 당국회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이 합의되고 또 지금 6월 말 이즈음해서 북일 정상회담 즉 아베 총리가 방북해가지고 뭐 명분은 납치 문제라고 하지만 북의 성노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상쇄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300억 달러를 북에 지원 약속하고 먼저 20억 달러를 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이렇게 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받고 그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세 개 다 지금 불발 상태죠. 그러니까 7.27 전에 획기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6일에 동시에 그 김정은 제1부서 최고사령관이 유평 혁명사적지를 방문한다든지 하면서 1950년 10월 북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김일성 주석 당시 군대 인민들이 낙관했듯이 오늘의 북의 군대 인민들도 승리에 대한 신심을 버리지 말고 낙관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이런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1.5안이라고 부르는 제한핵전입니다. 그 북이 제한핵전 전략전술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명 상반기에 군사적 선전적 공세 속에서 그것이 아마 드러났으리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미 그 21세기 민주일보 칼럼 글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일이 인용해가지고 부각했습니다만은 그 인용문에는 중요한 부분에 굵은 표시까지 했어요. 이례적인데. 1월 1일 신년사가 있고요. 2월 11일 정치국 결정서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이죠. 3월 29일 최고사령부 전략 로켓 투군 관련 최종 비준 기사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좀 얘기하면 그 제한핵전의 그 힌트들이 북의 그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보면 일단 2013년 1월 1일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신년사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해 2013년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 60돌 그리고 조국통일 위협 수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표현이 그 함축하는 것이 바로 올해는 통일혁명의 결정적 전환의 계기고 이것은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정전협정 60돌은 북의 표현대로라면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이 되는데 그에 맞게 거대한 변형, 조국 통일 위협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 지도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진행이라는 노동신문의 2월 3일자 기사를 보면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 로켓투군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항공군이라는 것이 바로 요격미사일 체제와 관련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커다란 격정 속에 받아안은 그리고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이런 표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 그리고 무조건 철저히 관찰할 불같은 결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전면 핵전보다는 1.5안, 2안 통일대전과 관련된 느낌인데요. 그러나 반항공군이라고 하는 표현들 전략 로켓투군이라는 표현을 보면 1.5안 제한핵전이 더 가깝죠. 그리고요 2월 11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결정서를 보면 강도 높은 전면 대결전 전승 60돌 침략의 본거지들을 단숨에 짓뭉개 버리고 날강도 미제를 철저히 경멸소탕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5 제한핵전의 힌트들입니다. 곳곳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령 3월 26일자인데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직접적인 표현인데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군 작전 전구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 로켓투군 부대들과 장거리 포병 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을 1호 전투 군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 여기서 이 장거리 포병 부대라고 하면 이제 남을 겨냥한 거고요. 전략 로켓투군이 이제 미국 본토 하와이 괌도인데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란 전면 핵전이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안 통일대전이고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 작전 전구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것, 하와이 괌을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1.5 제한 핵전이죠. 이게 3월 26일 최고사령부 명령인 1호 전투 군무태세 진입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3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 로켓투군 화력 타격 임무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고 화력 타격 계획을 최종 검토 비준하시었다. 이게 29일 0시 때에 있었던 회의예요. 그리고 전략 로켓투군 화력 타격 임무 수행과 관련된 작전회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와이 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 확인한 뒤에 그 최종 작전 계획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3월 29일 0시 30분 조선인민군 전략 로켓투군 화력 타격 임무 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어 전략 로켓투군 사령관 김낙겸 육군 중장으로부터 아군 전략 타격 수단들의 기술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대한 결심을 내리시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놓고 볼 때 미제와 총 결산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인정하시었다. 미제와 총 결산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면서 아군 전략 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언제든지 미국 본토와 이건 제1안 전면 핵전이죠.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 전구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 이게 이제 1.5안이죠. 제한 핵전.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 이게 2안이죠.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면서
전략 로켓들의 기술 준비 공정 계획서에 최종 수표하시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 로켓들이 그 발사되려면 그 사전 준비 작업이 있거든요. 예. 그 준비 작업 그 계획서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보내고 시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버리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보내고 시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버리라.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단숨에. 네. 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이제 4단계가 있죠.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그리고 슈퍼 EMP 핵탄, 초전자기파 핵탄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제 보기에는 이따 좀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슈퍼 EMP 핵탄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날의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정세 속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내리신 중대한 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예. 정전협정 60도를 맞이해서 그간 북미 대결, 반미 대결 전에 종지부를 찍겠다, 마침표를 찍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명확히 북이 이란과 이안 사이에 1.5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확인하는 그 기사가 노동신문에 3월 30일 날 뜨는데요. 제목이 1호 전투 군부 태세입니다. 세계는 크지 않은 나라가 제노라하는 초대국을 괴멸시키는 비대칭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바야흐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핵심적인 문장인데요. 크지 않은 나라 이게 이제 북이고 제노라하는 초대국 이건 미국이죠. 괴멸시키는 비대칭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핵전이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10발 정도의 핵미사일들이 오고 가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날려서 먼저 상대를 초토화시키고 상대는 그의 보복으로 이쪽을 초토화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막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그걸 막아냈다고 해서 더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는 전면 핵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북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12일 날 슈퍼 EMP 핵 포브스를 미 본토 위 500km라는 최적의 높이에 올렸거든요. 4개가 지금 돌고 있는 거고 만약 5월 달에 무수단의 로켓들이 경납고가 아니라 실제로 발사됐다면 8개도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핵전에서 이쪽에서 쏴서 성공하고 저쪽에서 쏴서 실패하면 그걸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순식간에 끝납니다. 예전에 포클랜드의 그 재래전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결판이 지어집니다. 그러한 능력에서 북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신하는 겁니다. 그거를 5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6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입증한 거죠. 또 6월 초에도 동해 또는 서해상에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실제로 발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는 가장 확실한 조치들이죠. 이것이 2013년 북미 반미 대결전의 절정 시기에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안은 이란이나 이안이 아니고 1.5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1.5안이었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2달 동안에 북의 군대와 인민들을 이안이라고 하는 조국 통일 대전에 준비시킬 필요가 없지요. 경제 건설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리더가 경제 건설 현장들이라든지 그런 그 대상물들 현지 지도에 집중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또는 특히 이안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정세를 분석할 경우에는
모멘텀, 추동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5월 22일 날 특사 방중, 6월 6일 북남 남북 당국회담 재수락, 6월 16일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 이런 그 기사들만 공개가 되니까 그 동력이 안 보여서 예. 이것은 북이 저자세로 나오는 거고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북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은 확신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1.5안이라고 하는 제한핵전. 그러니까 7.27 전에 6월 말에 북일 정상회담, 7월 초에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 그리고 7월 중순쯤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럴 전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면 북은 결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1.5안입니다. 제한핵전. 그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이 뭐 10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와이하고 괌에 그 슈퍼 EMP 핵탄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냥 그 방사능 피해 없이 하와이하고 괌이 그냥 깨끗하게 그 수도되는 거예요. 전기 전자장치가 다 마비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그 군사 장치,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의 보복으로 미국이 주로 일본이나 뭐 여기 그 코리아반도 주변에 있는 잠수함들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동해하고 서해상에서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요격 미사일 체계로. 또는 너무 많이 날아올 경우에는 슈퍼 EMP를 이용한 그런 어떤 방어막으로 아마 막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쪽에서 공격했는데 성공하고 저쪽에서 반격했는데 실패하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 세계가 알게 되겠죠. 이제 그 학교에서 짱이 있는데 그 전학 온 학생한테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해서 우리 성 기자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그 전학 온 학생은 두들겨 팼고 그 짱은 패려고 했는데 한 대도 못 맞추고 이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학원 가고 중간에. 중간에 그러면서 갑자기 나 좀 학원 좀 갔다 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세계 패권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거점들이 다 철거되고 중동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주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미 연방이 해체되는 겁니다. 20세기 말에 소연방이 해체됐다면 21세기 초에 미 연방이 해체되는 것이고,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은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과 같은 임팩트를, 충격파를 전 세계에 날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10월 혁명, 러시아 혁명과 같은 효과가 발휘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정말 상전벽해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소장님께서 예전에 극동과 중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극동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이런 상전벽해들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그 부시 정권 때보다 오바마 정권 때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리비아전 벌어졌죠. 지금 시리아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정확히 이란을 겨누고 있어요. 약간의 종교 이념 간의 차이라든지 또는 그 나라 간의 그 민족 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반미 반제의 공통된 이념으로 정신으로 좀 똘똘 뭉쳐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또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지 이라크에도 이런 그 모장대가 있어요. 그런 세력들의 중심이 이란이고요. 그 뒤에 북이 있는 거죠. 그 북이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1998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이란에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줬고 2006년에는 18개 핵미사일까지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 절정이죠. 결론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에 이어서 2006년 이란전을 벌였을 것이고 이것이 유대자본 그 총수들이 세운 부시 정권 8년 안에 그 목표였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라크, 후반부에서는 이란. 그것이 2001년 9.11 군사자작 테러를 일으킨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8년 9.15 금융자작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유대인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예. 실제로는 유대 자본 총수들의 의도에 의해서 미 제국주의가 중동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건데 그것을 마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글들이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 제기하고 네. 가봤더니 없었네. 예. 그때는 이미 후세인 정권 붕괴되고 후세인 미국 본토로 끌려와서 처형되고 네. 이미 그런 판이죠. 그리고 리비아의 그 카다피는 2004년에 이라크 후세인 정권 작살하는 거 보고 무서워서 예. 백기를 들었다가 나중에 북으로부터 시작된 반미 대결전이 극동과 중동에서 선전하니까 그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유엔 총회에서 뭐 장황하게 반미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괘씸하게 본 미국이 리비아를 침공하고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킨 후 정육점의 시체로 발견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동에서는 더더욱 반미 반제 그 의식이 강해졌어요. 일시적으로는 시리아 내전까지 벌어지고 어렵지만 예.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외부로의 침공도 무섭지만 내부로부터의 와해도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지난 70년대만 해도 수백만의 인구가 예. 불과 20-30년이 지나면서 3배로 늘었어요. 이게 사우디 쪽으로의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 들어간 건데 네. 그 과정에서 경제는 좀 나아졌지만 민중들의 의식은 낮아진 거예요. 이것이 그 시리아의 그 견결한 반미 반제 정권이 쇠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전제 하에서 최근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예. 그런 네네. 마그렙 지역의 튀니지 그리고 마셔렉 지역의 이집트 마그렙은 이제 그 북서 아프리카 예. 이제 해가 지는 곳이고 네. 마셔렉은 북동 아프리카 해가 뜨는 곳인데 이 두 지역에서의 본질상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사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를 세우는 정도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민중들의 그 저항이 거기서 멈추진 않겠죠. 그 흐름을 타고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리비아를 작살내고 시리아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오바마 정권의 교활함이에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 절정이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시리아 내전에서는 북러시아를 비롯한 한 편과 미, 푸 등 다른 한 편이 지금 예.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내전으로 보면 안 되고요. 국제전의 그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북이 북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남 관계에서 통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주도 역량을 군 혁명무력으로 보고 보조 역량 인민, 민족 통일전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가는 7.4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민련이라는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강령을 하는 3자연대체나 6.15 공동위라고 하는 6.15 공동선언을 강령을 하는 3자연대체의 결성과 그리고 2012년의 총선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끝없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1994년에 그 카타 방북 이후 북남 또는 남북 순회회담이 합의된 것이고 2000년에는 실제로 그것이 실행이 된 것이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의 합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북의 전략의 일환인 거거든요. 네. 그에 마찬가지로 극동과 중동 세계적인 범위에서 볼 때는 북과 이란 간의 국제적인 반미 반제 통일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민족통일전선이고 하나는 국제통일전선인데 공통되는 건 반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북이 이란에게 가장 절실한 국방공업을 비롯한 강력한 그 무장력을 갖추게 해준 거고요. 그게 10년 걸렸다는 거고요. 네. 그건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나토를 상대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토가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합인 것처럼 그에 상대하는 측도 북과 이란의 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나토 부사무총장이
코리아전이 발발하면 나토군도 개입한다고 한 게 바로 그런 의도고요. 4월 11일에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동과 중동이 둘이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반도에서의 정세가 한때는 긴장되고 한때는 이완될 때는 중동의 정세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리아전의 진행 상황,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그리고 이란이 느끼는 위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북남 남북 당국 회담이 불발되고 북일 정상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제2 수준에서 머문 것은 중동의 국면이 여전히 교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원하게 시리아전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물론 G8회의에서 시리아 정부까지 포함하는 평화회담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팔레반이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과의 국경선을 67년 이전으로 그 회개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 역할 지금 캐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를 방문했다든지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북은 이한 통일대전이 아니라 1.5한 제한핵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제한핵전을 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세계 패권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통일대전으로는 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제한핵전으로는 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북은 남을 포함한 코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이란을 포함한 중동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지금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5라는 제한핵전안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북의 군대 인민이나 남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한 통일대전보다는 1.5한 제한핵전이 부담이 없어요. 뭐 터놓고 얘기하면 10발 정도 미사일 쏘고 또 10발 정도 미사일 날라오는 건데, 쏜 것은 성공하고 날라온 것은 실패하면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코리아 반도 입장에서는. 그걸로 미국 패권 끝장내고 전 세계가 편안해지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우 선호하죠. 가장 매력적인 안이 되는 겁니다. 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 클린턴이 이스라엘 대통령 90살 축하연에 갔더라고요. 빌 클린턴이 가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로서 그리고 민주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이랑 협상해야 된다고 17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을 빌 클린턴이 거기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거는 그 행사를 주최한 게 전국 유대인 기금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클린턴한테 45분간 연설을 하는데 50만 달러, 5억 6천만 원 정도를 줬대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근데 그 강연료가 클린턴 개인이 아니라 클린턴 재단에 귀속이 돼서 이게 무슨 환경보호 운동이나 세계보건 이런 거에 쓰인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 안젤리나 졸리가 시리아 내전 이거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또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안젤리나 졸리까지. 그 이제 나는 그 안젤리나 졸리 그러니까 이제 영화 굿 셰퍼드라고 이제 로버트 드니로 감독이 만든 첫 영화예요.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감독이 돼서 오랫동안 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었는데, 맷 데이먼이 돈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반드시 좀 내가 주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주연이 됐고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 굿 셰퍼드를 보면은 미국의 CIA가 이제 영국 첩보부 MI5, MI6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 이제 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그게 이제 유명한 캠브리지 코민터른 사건이라고, 또는 뭐 캠브리지 뭐 링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 캠브리지 출신 그 5명이 MI5, MI6에 들어가는데 그
그들이 사실은 다 소련 공산당 당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대소련 방첩대장이 소련 공산당 당원이니 소련과 영국의 첩보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 실제 그 있었던 셰퍼드에.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보고 로버트 드니로가 역시 그 인물은 인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데 아이즈 와이드샷 스탠리 큐브릭 유작의 마지막 작품인데 여기에도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 부부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일루미나티 이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이 프리메이슨인데 이 둘이 해마다 한 번씩 특히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난교 파티를 열어요. 그걸 묘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 영화가 지금 그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검은 세력의 실체를 살짝 공개한 거죠. 역시 스탠리 큐브릭이죠. 그래서 그 맷 데이먼이 굿 셰퍼드에 나온 것도 흥미롭지만 그런 영화에 나온 안젤리나 졸리가 지금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킬 때 대한 그 의견을 표시한 거 이것도 인상적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했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빌 클린턴은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 만든 조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미국의 아칸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주의 주지사가 대통령까지 되기 어렵죠. 그 직전에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유대 자본을 비롯한 그 유럽 제국주의 핵심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략하고 추임받는 과정을 거칠 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오바마도 그렇게 했고요. 빌더버그 클럽 회의가 미국에서 벌어졌고 오바마가 기자들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기 가서 공략하고 그 확약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빌 클린턴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철저해요. 그 자기의 외동딸을 유대인 펀드 매니저하고 결혼시키는 등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또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이 다 그 일련의 그 흐름이 있는 거죠. 언제 한번 이런 부분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글 칼럼에도 썼는데 정주영의 그 책을 보면 돼지꼬리 일화가 있어요. 돼지를 우리에서 이제 끌어내려면 얘가 죽을 줄 알고 본능적으로 꽥꽥 그러면서 거부해요.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당기고 뭐 별짓 다 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뒤에서 돼지 꼬리를 잡아당기면 쉽게 나와요. 우리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그 메커니즘 시스템에 결정적인 그 동력을 제공하는 그 중심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키를 이렇게 딱 돌려야 배터리를 통해서 엔진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키 역할을 하는 돼지꼬리와 같은 그게 있어요. 세계 정세에서 이런 그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 그 이 돼지꼬리 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대자본이에요. 유대자본의 총수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 군사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키신저고요. 그 키신저가 2009년 10월 달에 베이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인 김양건 비서를 만났다는 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2008년 12월 달에도 푸틴의 사저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그 세계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그 마쿠 이 회의를 이끌었다는 얘기도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키신저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그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글을 발표한다든지 누굴 만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9년 그 8월 달에 방북해서 두 여기자를 데리고 나간 사람이 바로 클린턴이고 2009년 10월 달에 중국에서 김양건 비서를 만난 사람이 키신저고 그러네요. 지금도 결국 키신저나 빌 클린턴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 얘기하면 깁니다. 뭐 빌더버그 클럽의 실제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각위원회라든지 또 미국의 CFR이라고 하는 외교안보의 협의회라든지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그 보수 언론들, 방송, 신문, 또 통신사들, 이런 그 영화까지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 유대자본의 그 전략, 그 엿볼 수 있고요. 그 유대자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북이 그 돼지꼬리를 당기고 자동차 키를 돌리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유대자본은 이미 그 전면 핵전이든 제한 핵전이든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또 중동에서 그런 그 조직 정치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케리가 날아가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클린턴까지 날아가고 또 저기 뭐 미국에서도 그 5월 21일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프라이 박사와 올시 전 CIA 국장이 공동으로 기고한다든지 그건 전적으로 슈퍼 EMP 핵 위성 탄두에 대한 경고거든요. 같은 날 5월 21일 날 노동신문에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고 하는 우리가 소경다정이라고 하는데 그 글이 실린 거죠. 그 글에 빠진 거는 오직 슈퍼 EMP 핵 포브스만 빠졌어요. 그거는 푸터 프라이 박사가 제임스 울시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에 자세히 설명했죠. 각각 두 개의 글은 여집합이에요. 북의 소경다정이 없는 게 프라이 울시의 그 기고문에 있고 그 기고문에 없는 게 소경다정 그 글에 있지요. 그리고 이 며칠 전 5월 18일 날 무용지물 글이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미국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위력한 수단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슈퍼 EMP를 통해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륙간탄도 미사일만 무력화시키겠어요? 중거리 미사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전자를 ICBM, 후자를 IRBM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 본토를 타격하는 ICBM 또는 SLBM, 포브스 이런 부분만 주목했는데 IRBM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1.5거든요. 그 ICBM, SLBM, 포브스라고 하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잠수함발 미사일, 위성탄두 이것은 전면 핵전 이란과 관련되고 그리고 IRBM 이것은 제한 핵전 1.5함과 관련되거든요. 여기에 물론 SLBM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SLBM을 중거리에서 쓰느냐 장거리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5월 18일 날 북이 세 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발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100km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5월 15일 날 니미츠 핵항모가 제주도 남단에 있었는데 그게 북으로부터는 500km대예요. 니미츠 핵항모는 중국이나 북을 동시에 겨냥해서 미국과 남만야, 일본까지 가세해서 했는데 거기에 제주도 강정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한 거거든요. 그거를 북이 100km대 미사일로 요격할 수는 없잖아요. 100km대 가까이 간 잠수함들이 쏘는 거라면 어뢰로 충분해요. 소경다정 글에서는 핵 어뢰도 언급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뭐 미사일 앞부분에 그게 TNT가 실리든 아메리슘 핵이 실리든 다른 것이 실리든 간에 그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이 100km대 미사일을 3발, 1발, 2발, 18일, 19일, 20일 날 발사한 것은 동해상에서 그것은 이런 핵항모를 잠수함발 어뢰로 격침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도 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이 더 주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 핵질이라는 건 간단해요. 날리고 날아오고 10발 날린 거는 성공시키고 10발 날아오는 건 막아내고 그걸 이제 요격하든지 무용지물로 만들든지 다시 말하면 그 요격 미사일로 파괴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슈퍼 EMP를 통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자본 그 총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러한 전면 핵전은 뭐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1.5 제한 핵전은 유대자본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미국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미국이 또 중동이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북의 요구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북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727 시간을 못 봐왔기 때문에 보세요. 마식령 속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군대 인민들에게는 시간을 지키라고 하고
그 최고 지도부, 최고 사령부는 시간을 못 지키고 그러면 그 영이 서겠어요. 무엇보다도 리더가 모범을 보이는 체제거든요. 북의 사회주의 체제는. 네. 그래서 바로 마식령 속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727 속도를 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식령 속도를 강조할 때마다 유대자본은 소름이 끼칠 거예요. 727까지 안 되면 터트리겠다고 하는 거거든. 1.5 말이 쉬워 제한 핵전이지 핵무기가 터지는 겁니다. 네. 물론 북은 가능하면 방사능 피해 없는 슈퍼 EMP 핵탄을 통해서 정리시키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2판 4판이니까 이것저것 다 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다 무력화시킬 자신이 있는 거죠, 북은.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미국이 항복하면서 포기해야 정상인데 계속 버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전면 핵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브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12일 날 올라간 슈퍼 EMP 포브스 말입니다.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죠. 수십 개를 동시에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유대자본 총수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제정신 차리고 북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최상책인데 근데 원래 실무자들이 지시한다고 해서 딱딱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 초조하고 애가 타는 것은 유대자본 총수들이죠. 그러니까 뭐 키신저가 움직이고 클린턴이 움직이고 캐리가 움직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 중동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최근에 어떤 영화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브래드 피트. 그거 이제 정실장. 그 영화에서도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정 실장 보고 좀 얘기하라고 하나 본데 정 실장 관심 없어. 밖에 일인가요? 그 영화 관심 밖에 일인가요? 나도 그 영화는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언론 보도된 것에 의하면은 슈퍼 EMP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좀비라고 하는 거는 슈퍼 EMP 공격을 맞은 그 국민들의 모습이 좀비거든요, 사실상. 뭐 전기 전장치 끊어지지 식량 약탈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은 유대자본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라.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최대한 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죽을래? 최대한 내줄래? 라고 지금 북이 요구하는 거니까 유대자본은 이미 결산이 났어요. 최대한 내주는 걸로. 그것을 이제 중간에 있는 현장에서 그 관찰하는 애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전문 용어가 이제 또라이 또는 이제 멍청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북이 이제 가끔씩 정신 차리는 협박하는 그 예를 들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무슨 핵시험을 한다든지 뭔가 그 신호를 보내죠. 그 1.5원에서 그 이제 요격 미사일로 이제 날아오는 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든지 무용지물 시키든지 이런 건데 그게 100km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그 오산 기지로 바로 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슈퍼 EMP 핵탄이라고 하면 어차피 높이만 조정하면 그 범위 영향권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주한미군 기지 위쪽 이렇게 높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바로 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건 오산뿐만 아니라 뭐 오키나와라든지 다 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한 핵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코리아 반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구 안에서 그러니까 하와이 감도가 딱이에요. 이제 오산 이러면 벌써 그건 조국 통일대전, 통일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코리아 반도에서는 초점이 되면 오히려 남측을 제압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군 개입하는 순간은 뭐 제한핵전, 전면핵전으로 번지는 것이라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제한핵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오산 공격보다는 하와이 괌이라는 거고 100km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더 늘릴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동해 서해상에서 날아오는 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요격하든 무용지물로 만들든.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북미 대결전에서 여러 가지 그 전략 전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 길게는 1993년, 94년부터 그 짧게는 지난해 12월 12일이죠. 12.12부터 그 진행되어 온 북미 반미 대결전에 그 경과를 촘촘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건상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 기자 바둑 잘 둬요? 바둑
못 둡니다 거의. 그 복귀라는 말은 바둑 용어인데 우리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 기사들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 프로 기사들은 반드시 바둑을 두고 나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잘못했는지 이렇게 이제 서로 지적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지금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자꾸 과거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를 알아야 오늘을 알 수 있고 내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1990년대 이후만 보면 5차로 북미 반미 대결전이 벌어지는데 크게 봐서 1차는 1993년 94년이고요. 2차는 1998년에서 2000년, 3차는 2006년에서 2007년, 4차는 2008년에서 2009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5회 역사를 통해 본 북미 대결전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리고 5차가 바로 2012년에서 13년입니다. 근데 이 5차는 단순히 그 차수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양쪽 축적이 질적 전환을 이룬 결정적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북의 그 공개 문서에서 종지부를 찍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고요. 구체적으로 평화체제, 통일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이고요. 이 5차가 2012년 12월 12일 슈퍼 EMP 포브스로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전면 핵전, 이란을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 내내 내적으로는 1.5안, 제한핵전, 외적으로는 2안, 통일대전을 강조한 겁니다. 90% 이상이죠. 통일대전 강조는. 그리고 7월 27일까지 무조건 끝내는 게 북의 기질, 최고 리더의 절대적 권위를 위해선 마식령 속도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군대 인민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땐 스스로 먼저 속도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7.27 전에 반드시 완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전제에서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들어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월 말에 북일 정상회담, 7월 초에 북남 또는 남북 최고급 회담, 7월 중에 북미 고위급 회담 이렇게 되는 게 순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북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행은 단숨에 이게 이제 북의 김정은 스타일을 함축하는 말인데 10발 쏘고 10발 막는 싸움, 포클랜드 재래전보다 빨리 끝날 그러한 1.5 제한 핵전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지난 그 4차의 그 북미 반미 대결전을 총 결산하는 것이 이번에 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고 그래서 도수들도 계속 높아져 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제한 핵전까지 온 거지요. 그에 맞게 북이 그만한 준비를 갖춘 거고요.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걸려든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거죠. 6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만 보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지나서 김정은 세대까지 세기를 넘어오고 세대를 이어온 그런 북미 반미 대결전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서 북이 정말 결정적으로 대담하게 준비한 그 카드가 바로 제한 핵전입니다. 그건 아까 북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정확하게 순서가 전면 핵전, 제한 핵전, 통일대전 이런 순서로 배치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란, 이안 이렇게 하면서 전면 핵전과 통일대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제한 핵전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설하면서 그래서 지금 코리아 정세에서 100%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교착 국면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고요. 그것을 이번 호에서 특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역시 그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세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들게 만드는 그런 정리였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을 비롯해서 우리 그 동료들이 수집하고 연구한 정보들을 잘 정리할 뿐입니다. 이런 겸손의 또 말씀을 해주신 오늘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아까 이건 좀 약간 논외여서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참고차 아시면 될 거는 아까 빌더버그 얘기 나왔었는데 빌더버그 회의가 그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단 영국에서 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1차부터 5차까지 이 순서를 좀 봤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93년 5월 31일 날 IRBM 화성 9호가 이미 그때 발사됐었고요. 아, 그리고 98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백두산 1호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2006년에는 그 핵실험이 있었죠. 네네네. 그다음에 2008년, 9년은 역시 뭐 아까 쭉 나왔었고, 저희 2012년 5차 때는 이제 극궤도 위성 플러스에서 제한핵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해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한 순서대로만 좀 짚으면, 그러니까 이제 93년도에 그 중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자, 아까 ILBM이라고 네. 예.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북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고요. 그 이전에 남아공을 통해 가지고 이미 70년대 북이 미국의 핵무기를 팔은 경험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 다 네. 잘 알 텐데, 이제 뭐 잠깐 얘기하면 북이 93년도에 그 중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자, 아까 ILBM이라고 네. 예.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북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고요. 그 이전에 남아공을 통해 가지고 이미 70년대 북이 미국의 핵무기를 팔은 경험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 다 네. 잘 알 텐데, 이제 뭐 잠깐 얘기하면 북이 남아공 그 외교관한테 야 너희들 핵무기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너희들 필요하면 우리가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보고했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 사겠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 사실을 또 미국에 또 정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라. 깜짝 놀라면서 사라, 돈을 주겠다. 그래서 산 거죠, 2개를. 그게 이제 뭐냐면 북이 그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에 알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중국이 49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59년에 핵무기를 개발해 10년 만에. 네. 그리고 다시 67년에 수탄을 개발합니다. 그런 것처럼 북이 45년에 나라를 세우고,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숙대밭이 됐지만 53년까지. 그런데 70년에 핵무기 개발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지만 질적으로는 조선에 비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이렇게 중국과 비교해서 볼 때, 뭐 우리 이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부터 해서 거북선이라든지 또 철기 문명이라든지 대동강 문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북이 그렇게 70년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93년도에 북의 그 강석주 대표가 미국의 그 갈루치 대표한테 사실은 우리 핵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미국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 핵이 있는 북이 이 IRBM 그 중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발사하니까 미국으로는 매우 위협적인 거죠. 그것이 94년도에 카터를 방북시키면서 북미 관계가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 그 기본적인 동력, 모멘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그 백두산 1호를 발사한 것은 이거는 장거리 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기 때문에 포브스, 즉 위성탄두를 입증시킨 거예요. 따라서 그 이후 부시 정권이 출범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MD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브스는 그 지구를 돌다가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MD로 막을 수 있겠어요. 다만 MD 또는 NMD,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 말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TMD, 전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 핵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격 미사일 체계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북이든 러시아든 중국을 향한 그 비대칭 전력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98년도에 포브스를 입증시켰기 때문에 99년도 페리가 방북해서 페리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미국이 대북 고립압살 정책을 평화공정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 공동선언의 채택,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백악관 군복 입고 입성하면서 10월 12일 조미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게 되는 그 추동력, 모멘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아까 10월 9일에 그 핵시험이 있었지만은 우리 그 정 실장이 많이 강조하는 건데 7월 5일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러진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3단계 로켓인데 마지막에 스크램젯 엔진을 이용해서 갑자기 떨어지다가 부러진 듯 솟구치는 네. 그런 다탄두 미사일인데 이것은 매우 위력적인 ICBM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3단계로 날아오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솟구치면서 여러 개 탄두를 로 나눠지게 될 경우 미국 본토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근데 그때 함께 발사했던 ILBM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또한 하와이 괌을 비롯한 그 태평양 정구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제한핵전의 위력한 수단들을 입증시킨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2007년에 2.13 조치라든지 미국이 북에 무역이라든지 테러와 관련된 어떤 제재 조치를 해제하게 되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14선언 합의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나 또다시 그 미국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니까 2008년, 2009년에 4차 그 북미 반미 대결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벙커에 들어간 듯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네. 김정은 당시 최고사령관 대리가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을 대리해서 그 2008, 2009년 북미 반미 대결전을 지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4월 5일 날 그 발사한 은하 2호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 로켓과 그리고 올 25일에 제2차 핵시험 피터 프라이 박사는 제1차든 2차든 모두 슈퍼 EMP 시험이라고 하죠. 이것에 놀라서 이제 클린턴이 방북하고 또 키신저가 방중에서 김영건 비서를 만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나 이때 차이점은 뭐냐면 이명박 정권이 방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터진 사건이 2010년 3월 달에 백령도 그 뒤에 그 안 보이는 부분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북이 깨버린다든지 같은 해 11월 말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또 그 11월 초에 미 LA 앞바다에서 SLBM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1월 달에 반덴버그 미국 기지에서 이번에 미니트맨 3을 발사한 기지입니다. 예. 거기서 발사된 우주 발사체가 도중에서 폭파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북이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공세 수위를 높여나간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93, 4년부터 1차, 2차, 3차, 4차가 단계적으로 고조된 것이고 그러면 5차에서 단순히 이란 전면 핵전이나 이안 통일대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것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4차에서는 이 백령도 앞바다에 이스라엘 잠수함을 격침시키고 그 여파로 이제 천안함이 이제 우연찮게 그렇게 침몰하게 됐는데 그리고 11월 말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실제 북남 남북 간에 특히 서해상에서 이러한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2013년 조용했잖아요. 예.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날 슈퍼 EMP 핵탄을 탑재한 포브스 즉 위성 탄두를 지상 500km 극궤도 위성에 안착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날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고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12.12나 2.12에 그 위성을 올리고 핵시험을 한 것은 전면 핵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 대전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뭐 장제도 무도를 방문한다든지 등등 그 현지진을 통해서 좀 보여줬을 뿐이고 결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나마도 4월 중순부터 2달간은 없어요. 물론 2월 12일 핵시험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임계치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란 전면 핵전 지상 500km에서 터졌을 때 정확한
우리의 그 목표치가 나왔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와이 괌도 위에서 터뜨렸을 때도 정확한 우리의 그 예상치대로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1안과 1.5안 두 가지를 겨냥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전략가들에게는 이란은 그냥 위협이에요. 공멸하는 건데 어차피. 이안은 코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뿐이에요. 극동에서는 중요하지만 중동에서는 먼 얘기예요. 그런데 1.5안 제한핵전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극동과 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의 패권을 끝장내면서 미 연방을 해체시키는 계기가 돼요. 이 정도로 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1, 2, 3, 4차를 이어서 5차, 60년을 이어오는 그 이상을 이어오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북미 반미 대결전을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되죠. 그 카드를 지금 북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북의 표현대로라면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고 초조한 미국에서는 캐리가 날아가고 클린턴이 또 뭐라고 하고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의 월스트리트 공동 기고도 그런 초조감에서 나온 것이다. 보세요. 1.5 제한 핵전이 벌어진다는 하와이 감도인데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러나 그 공동 기고문은 뭐예요? 남극 궤도를 따라서 올라오는 지상 500km 포브스가 터지면 슈퍼 EMP 포브스가 터지면 48개주가 괴멸된다. 이건 좀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 보여줘야 돼 그래 영화로. 아까 그 브래드 피트 영화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일반 국민들, 민중들의 여론이 바뀌는 것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이런 이 움직임들이 바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세의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죠. 네. 이제 단골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남의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은 이 제한핵전이라는 전략 전술안을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북이 이 제한핵전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핵전이기 때문에 남의 평화 세력 중에 상당수인 반핵 세력의 불안감과 이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제한핵전을 선입견 배제하고 보면 그냥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북이 승리할 자신이 넘친다는 거고 미가 굽어든다는 거, 항복한다는 거고 그런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속 신심에 넘쳐서 힘있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일정은 이미 밝혔듯이 6월 25일, 7월 4일, 7월 27일의 흐름인데요. 6월 25일을 계기로 반미 반전, 7월 4일을 계기로 연북 통일, 그리고 7월 27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반미 반전과 연북 통일의 운동을 거세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불어오지 않도록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앞장에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이 서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들어보면 다시금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결국은 평화와 통일,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크기로 보면 작은 나라인 북이 세계 유일 패권 국가를 상대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북미 반미 대결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그 총포성 없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비대칭 전력에서의 압도적 우위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견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거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비대칭 전력 이런 표현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 1.5안 그 제한핵전 저희 키를 찾았는데 우리 김 기자가 없는데 마무리를 잘 지은 것 같아서. 돼지꼬리도 좀 강조해 주세요. 정주영 회장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돼지꼬리. 이게 이제 키.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한두 마디만 더 하면 지금 지구상에는 이제 3대 제국주의 세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럽 제국주의, 미 제국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오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일본 군국주의가 맞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유럽, 미 두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이제 시오니즘
이 세 제국주의 또는 시오니즘 세력의 돼지꼬리 키가 누구냐? 이게 이제 유대자본 총수들이죠. 그 총수들의 이제 이와 요구를 대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키신저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뭐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라스무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초점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코리아 반도로 한정해서 정세를 봐가지고는 극동도 정확하게 안 보이고 세계적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동과 중동을 연관시키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현상적인 언론 보도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바로 그 돼지꼬리 이 자동차 키에 해당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까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자본 총수를 움직여야 이 세 제국주의 시오니즘을 움직이고 미 정부를 움직여야 일정부 남당국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남긴 네네. 돼지꼬리의 그 이 지혜를 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키를 돌릴 때마다 네네. 지금 정세의 돼지꼬리와 키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진보 세력도 꼭 그 코리아 반도 평화 체제를 영구히 구축하는 그런 키를 차는 키 플레이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